저희의 경제정리 플로우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저희의 경제정리법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경제관념이 워낙 잘 잡혀 있어서 남편의 주도하에 경제정리를 하게 됐고, 돈 관리를 못하던 저도 지금은 트레이닝이 잘 돼서 경제관념이 잘 잡힌 상태입니다. 저희는 연애 시절에도 네 돈 내 돈이 아닌 공용 개념으로 돈을 썼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경제관리를 하게 됐어요. 경제정리는 노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아파트 입성했을 때 대문짝만하게 써놨네요. 이 영상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출 내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돈 관리를 하는 기준과 실제 경제정리의 순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제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가계 경제에 대해서 부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돈 관리 주체를 정할 때 보통 잘하는 사람이 한다라고 하죠. 저처럼 돈 관리에 서툰 사람들한테는 돈의 흐름을 빨리 읽고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남편한테 일임을 하려고 했는데요. 부부의 눈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남편의 생각이 확고해서 저도 남편의 생각에 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작스럽게 지출이 발생하거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경제를 이해하는 생각의 온도가 서로 같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관리 주체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주도하고 이해의 수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는 한 개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임직원 카드 혜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출이자 혜택을 위한 신용카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혜택을 위한 최소 사용 금액만 맞추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용돈이 아닌 공금을 사용할 때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용돈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터치하지 않고요. 단 신용카드처럼 공금을 사용할 때는 서로에게 공유를 합니다. 네 번째도 공유인데요. 수입이 발생할 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나 임직원 포인트, 연차수당처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 돈을 어디에 활용할지 논의합니다. 보통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넣어두고 금액이 클 경우에 저희는 원금 상환을 하고 있어요. 비상금은 만들지 않습니다. 비상금 모을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게 저희 부부의 공통적인 마인드입니다. 경제정리할 때 제외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제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만 따져봐도 전세로 시작한 우리 부부는 대출금을 쳐내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횟수로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저축의 개념으로 원금을 이제 계속 쳐왔고 2년 뒤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계부는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는 지출 내역과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의 소비 패턴을 잘 알고 있고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아요. 서로가 용돈 안에서 쓰는 지출을 건건히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다만 앞서 말했듯 용돈이 아닌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공유를 하고 유독 지출이 많은 달에는 용돈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보기도 합니다. 경제정리는 월 1회 하고 있는데 저는 25일, 남편은 26일이 월급날이라서 보통은 26일 저녁에 경제정리를 합니다. 다음 달에 나갈 고정비랑 카드값을 미리 정리하는 개념이라서 모든 자동이체는 매월 1일로 맞춰두었어요. 그래서 꼭 26일에 경제정리를 못하더라도 월말까지는 무조건 경제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아서 연체가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경제정리는 약 한 3-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배달 주문을 하나 합니다. 사실 제가 경제정리하기 너무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고진감래의 정신으로 주문을 해두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의 경제정리 플로우입니다. 시작은 각자의 급여 통장에 있는 돈을 한 계좌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계좌를 저는 허브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난달에 용돈이 남았거나 카드깡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허브로 보냅니다. 허브는 월급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여기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없습니다. 허브는 제 계좌입니다. 경제정리 초반에는 제 월급 통장으로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돈의 흐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허브로 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계좌의 금액이 0원이 되면 그 달의 경제정리가 완료됩니다. 각각 월급을 100만 원씩 받았고 전월 이월금이 10만 원이라면 허브에 210만 원이 모이게 되고 이번 달 경제정리는 이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허브로 돈이 모이면 첫 번째로 고정비를 정리합니다. 항목은 매월 나가는 전세이자,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등등이고 남편이 항목과 금액을 불러주면 저는 모바일 뱅킹으로 각각의 자동이체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전세이자, 관리비, 가스비 등등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남편의 계좌로 보내고 보험료, TV 사용료 등 제 명의로 된 건 제 계좌로 보냅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두면 다음 달 1일에 항목별로 자동이체가 실행돼요. 만약에 고정비가 토탈 20만 원이다 이러면 2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빠지게 되겠죠. 관리비나 가스비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지난달 금액으로 예측을 해서 넣어둡니다. 다만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넣어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측을 넉넉히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러면 이 금액은 다음 경제정리 때 급여와 함께 다시 허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 셀 틈을 만들지 않는 거죠. 고정비 정리가 끝나면 카드값을 정리합니다. 주 신용카드는 제 걸로 쓰고 있는데 남편의 신용카드에도 지출이 발생했으면 그 계좌로도 결제 금액을 보냅니다. 카드값 정산을 하고 나면 결제일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결제를 합니다. 이러면 신용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데 덕분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드값이 유독 많이 나온 달에는 서로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데 높은 금액 순으로 소팅해서 어디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인 강아지 유치원비, 병원비가 주로 많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납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비와 카드값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다음 월급일 전에 발생하는 경조사가 있는지, 명절이 있는지 등등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체크합니다. 지금 남편은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한 학기에 500만 원이라서 두 달에 걸쳐서 250만 원씩 미리 빼두었어요. 이런 경우를 이때 정리하는 거고요. 500을 빼뒀는데 남편이 50% 장학금을 받는 덕분에 250만 원이 남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남은 250만 원으로 전세 원금 상환을 했습니다. 현금 체크가 끝나면 이제 용돈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용돈을 각각 5, 6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쓰고도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용돈을 줄일까 신용카드를 없앨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용돈을 대폭 낮추고 공용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20만 원, 저는 15만 원 용돈을 쓰고 있는데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커피는 사무실에서 마시고 같이 쓰는 돈은 신용카드로 쓰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삼성빵집에 아이스라떼가 맛있어가지고 매일 사 먹느라 용돈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카드깡을 해서 현금을 좀 모읍니다. 물론 이때도 남편한테 공유는 하고요. 용돈을 나누고 나면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여유 현금을 모아둡니다. 여기는 비상용 현금을 보유하는 곳인데요. 이자율이 높아서 여기 모으고 있어요. 초반에는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좋을지 몰라서 500만 원 정도를 여유로 가지고 있어 봤는데 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목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부조금을 내거나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 상황이 있을 때 세이프박스의 돈을 활용하고 있어요. 경제정리를 할 때 이 돈이 100만 원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맞춰둡니다.
근데 지금은 청약 당첨되고 나서 원금 상환 계획을 높였기 때문에 이자를 치는 게 더 중요해서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허브의 남은 금액으로 전세 원금 상환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부부의 소득도 늘어나고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원금 상환할 때마다 앞자리가 훅훅 바뀐다고 가장 좋아해요. 이게 또 한 달 동안 고생한 게 여실히 나타나는 때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시작 금액인 210만 원에서 고정비 20, 카드값 30, 용돈 각각 5천 원씩 해서 1만 원, 세이프박스에 10만 원을 넣었다 라고 하면 남은 금액이 총 149만 원인데 이 금액을 원금으로 모두 상환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용돈 나누기 전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원금 상환을 무리해서 진행하고 용돈을 줄이면은 결국 돈이 부족할 때 또 신용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은 최소 금액만 정해두고 스스로 소비를 조절하는 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금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단계를 저축으로 바꿔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하고 허브에 남은 돈이 0원이 되면 경제 정리가 완료됩니다. 이제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면 배달 음식이 와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해서 카드값 선결제를 미처 진행하지 못했다면 아직 카드값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에 선결제를 완료하고 계좌의 금액을 0원으로 만듭니다. 아주 돈이 새어나갈 틈을 만들지 않겠다는 지독한 플로우입니다. 저희 부부의 경제정리 과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방식은 소득에 구애받는 형태가 아니라서 큰 틀은 유지를 하되 허브에서 돈이 나가는 상세 항목이나 순서만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부가 시간을 들여서 각자의 패턴을 이해를 하고 생각의 온도를 맞추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정리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경제정리법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뿅!